귀향, 모파상. 잔물길이 단조롭게 해변을 때렸다. 작은 흰구름 송이들은 세찬 바람에 날려 새떼처럼 푸른 하늘을 재빠르게 지나갔다. 바다 쪽으로 경사를 이룬 계곡에 둘러싸인 마을은 햇빛을 받아 아늑했다. 바로 마을 입구에 마르탕 레베스크네 집이 외따로 떨어져 있다. 조그만 뱃사람 집으로 벽에는 진흙을 발랐고 밀집을 엮어 덮은 지붕에는 푸른 풀잎이 돋아났다. 문 앞에 당당하게 자리한 손바닥만한 마당에는 양파, 캐비지, 파슬리, 사양채 같은 채소들이 고개를 쳐들었다. 길가에는 울타리를 둘러쳤다. 남편은 고기잡이를 나가고 아내는 집 앞에서 큰 거미줄 같은 갈색 그물을 벽에 펼쳐놓고 그물 코를 수선했다. 15살쯤 된 계집애 하나가 마당 앞 밀집 의자에 앉아서 몸을 뒤로 젖히고 벌써 여러 번 깊고 헝겊을 댄 무명 옷을 꿰맸다. 이애보다 1살 어려 보이는 또 다른 계집애가 갓난 아기를 팔에 안고 얼렀는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2~3살 난 어린애 둘이 땅바닥에 마주보고 주저앉아 제대로 놀리지도 못하는 손으로 흙을 긁어 모아 상대편 얼굴에다 한 줌씩 뿌리고 있었다. 식구들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잠을 재우려는 갓난애만이 작고 나약한 목소리로 한결같이 빽빽 울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창턱에서 졸았고 담장 밑에 활짝 핀 무꽃들은 흰 털 모자 같은 꽃송이를 이루었는데 그 위에서 파리떼가 붕붕거렸다. 문 앞에서 옷을 꿰매던 계집애가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어머니가 대답했다. 왜 그래? 그 사람 또 왔어. 그들은 아침부터 불안했다. 어떤 사람이 집 근처에서 어정거렸기 때문이다. 그는 초라한 모습을 한 늙은이였다. 그들은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러 따라가던 길에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대문이 마주 보이는 고랑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바닷가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병든 사람 같았고 아주 불쌍해 보였다. 그는 1시간 이상을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불황자로 생각하는 것을 눈치채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느리고 지친 걸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번에는 식구들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인지 좀 더 멀리 떨어져 앉았다. 어머니와 딸들은 무서웠다. 더구나 어머니는 겁이 많은 데다 남편 레베스크는 밤이나 되어야 바다에서 돌아올 터여서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남편은 레베스크라고 불렸고 부인은 마르탱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 사람들은 그들을 마르탱 레베스크네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여인의 첫 남편은 마르탱이란 이름을 가진 뱃사람이었는데 해마다 여름이면 테르네브로 대구잡이를 나갔었다. 결혼하고 2년 뒤 남편을 태우고 디에프 항을 떠난 범선 뒤셰르호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부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또 임신 6개월이었다. 남편의 소식은 전혀 들을 길이 없었다.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배에 실은 물건이나 배에 탄 사람이나 모두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마르탱 부인은 10년 동안이나 남편을 기다렸다.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부인은 착하고도 굳세었으므로 그 지방의 레베스크라는 어부가 청혼을 했다. 그는 아들 하나 딸린 호랍이었다. 부인은 그와 결혼하여 3년 동안 또 애 둘을 낳았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며 어렵게 살았다. 이 집 식구에게는 빵도 귀한 음식이었다. 고기 맛이라고는 거의 알지도 못했다. 때로 겨울이 되어 몇 달 동안 바람이 세차게 불면 빵집에 빚을 져야 했다. 그래도 애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마르탱 레베스크네는 훌륭한 사람들이지. 마르탱 부인은 고생을 잘 견디거든. 레베스크는 고기잡이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고. 문 앞에 앉았던 소녀가 다시 말을 했다. 우리를 아는 사람인가 봐. 아마 가난뱅이 에프레빌이나 오즈보스크네 사람일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저 남자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껏해야 울타리의 말뚝과 말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 줄곧 마르탱 레베스크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탱은 화가 났다. 무서움도 있고 담담해져 그녀는 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뭘 하시오? 그는 불황자에게 소리쳤다. 불황자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서늘한 바람을 쏘이고 있어.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그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줄곧 우리 집만 감시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해를 끼치기라도 했소? 그래 길에 앉아있지도 못한다 말이오. 대답할 말이 없어 부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도무지 시간이 가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시쯤 되자 그는 다시 나타났다. 저녁에는 또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레베스크가 돌아왔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사기꾼 아니면 악한 일 거야. 그리고 그는 태연하게 잠이 들었다. 한편 부인은 자기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불황자를 생각했다. 날이 새자 바람이 몹시 불었다. 어부는 바다에 나갈 수가 없으므로 아내가 그물 수선하는 것을 도왔다. 9시쯤 되어 맏딸이 빵을 구하러 나갔다가 얼빠진 모습으로 뛰어 돌아오며 소리쳤다. 엄마, 그 사람 또 왔어.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려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레베스크, 가서 말 좀 하세요. 그렇게 남의 집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레베스크는 벽돌빛 나는 얼굴에 붉은 수염은 다듬지 않아 거칠었고 파란 눈에는 까만 눈동자가 박혔으며 억세 보이는 목에는 바다의 비바람을 막기 위해 항상 양모를 두르는 건장한 어부였다. 그는 말없이 문 밖으로 나가더니 낯선 사나이 앞으로 다가갔다. 부인과 아이들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어 몸을 떨었다. 갑자기 낯선 사나이가 일어서더니 레베스크를 따라 집 쪽으로 걸어왔다. 마르탱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남편이 말했다. 저 사람에게 빵하고 능금주를 한 잔 줘. 이틀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군. 그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인과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나그네는 자리를 잡고 앉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서서 사나이를 훑어보았고 큰딸 둘은 방문에 기대서서 그중 하나는 갓난 아기를 안은 채 호기심에 찬 눈으로 사나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벽난로의 재 속에 주저앉아 시커먼 냄비를 가지고 놀던 어린애 둘도 움직이지 않고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다. 레베스크는 의자에 앉으며 이렇게 물었다. 그래, 먼 데서 왔소? 세트에서 왔다오. 그래서? 그렇죠, 별 수 없으니. 어디로 가는 길이요? 여기까지 왔수다.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그야 물론이죠.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나그네는 굶주렸음에도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빵을 한 입 떼어 먹고는 능금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잡히고 쭈그러져 초췌해 보였으며 고난을 많이 겪은 듯 했다. 레베스크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대답했다. 마르탱이라 하오. 이상한 전율이 부인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녀는 나그네를 더 자세히 보려는 듯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입을 멍하니 벌린 채 그 앞에 마주섰다. 아무도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었고 레베스크가 입을 열었다. 이곳 사람이요? 그가 대답했다. 이곳 사람이요.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자 남자의 눈과 부인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은 뒤얽히듯 움직이지 않았다. 부인이 갑자기 달라진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구려. 남자는 똑똑한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그렇소. 나요. 그는 꼼짝하지 않고 빵을 계속해서 먹었다. 레베스크는 놀란 정도를 넘어 아주 충격을 받아 중얼거렸다. 자네가 마르탱이라고? 상대편은 간단히 대답했다. 그렇소. 둘째 남편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 자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첫째 남편이 대답했다. 아프리카 해안일세. 배가 암초에 걸려 침몰하자 살아남은 것은 피가르와 바티넬 그리고 나 세 사람뿐이었네. 그 후 우리는 토인들에게 12년 동안 붙잡혀 있었네. 피가로와 바티넬은 그곳에서 죽었지.
나는 지나가던 영국인이 구해주어 세트까지 데려다 주었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지. 마르탱 부인은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레베스크가 말했다. 이제 난 어찌하면 좋을까? 마르탱이 물었다. 자네가 저 여자의 남편인가? 레베스크는 대답했다. 그렇다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마르탱이 둘러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고갯짓으로 두 계집애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내 애들인가? 레베스크가 대답했다. 자네 애들일세. 마르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딸들에게 키스를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아이들을 알아본다는 듯이 말했다. 어쩌면 저렇게 컸어? 레베스크는 다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한다? 마르탱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었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자네 뜻대로 하겠네. 자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집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네. 내 애들은 둘, 자네 애들은 셋. 둘 다 자기 애들이 있네. 애들 어미는 자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지 않나? 그러니 자네 뜻대로 하려네. 그러나 집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거고 내가 태어난 곳이며 등기 소유 문서까지 있네. 마르탱 부인은 여전히 푸른 천으로 만든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조그만 소리로 흐느끼 울었다. 두 큰딸들이 다가와서 무서워하며 저희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식사를 마쳤다. 이번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한다? 레베스크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 신부님에게 가서 결정해야겠군. 마르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던지며 흐느껴 울었다. 여보, 당신이 왔구려. 마르탱, 불쌍한 마르탱, 당신이 왔구려. 그녀는 팔을 벌려 그를 껴안았다. 지난날의 걱정, 20년의 세월과 남자의 첫 포옹을 일깨우는 추억의 소용돌이가 갑자기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르탱 그도 감개무량해서 그녀를 껴안고 머리 위에 입을 맞추었다. 벽난로 속에 앉아있던 두 아이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자 함께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둘째 딸이 팔에 안은 갓난애도 잘못 나는 피리 소리처럼 빽빽 소리쳤다. 레베스크는 일어나서 기다렸다. 가세, 결말을 지어야지. 마르탱은 부인을 풀어주었다. 그가 두 딸을 바라보자 어머니는 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한테 키스라도 해야지. 딸들은 함께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의 눈은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놀란 듯 좀 무서워했다. 마르탱은 그 애들 볼에 하나씩 거칠게 농부 같은 키스를 해주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갓난애가 어떻게나 소리를 지르는지 경련을 일으킬 뻔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코메르스 카페 앞을 지나게 되자 레베스크가 말했다. 한잔 했으면 하는데? 좋지.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아직 손님이 없는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이 시코, 필랑시스 두 잔 주게. 마르탱이 돌아왔어. 우리 집사람 남편 말일세? 자네도 알지? 행방불명 된 뒤 쉐르오를 탔던 마르탱 말이야? 술집 주인은 한 손에 술잔을 다른 손에 술병을 들고 가까이 왔다. 그는 배가 나오고 뚱뚱한 다이얼질이었다. 그는 점잖게 물었다. 무엇? 마르탱이 왔어? 마르탱이 대답했다. 내가 왔네.